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 인슐린 100주년을 기념하는 아주 흥미로운 세션이 지금 하루 전에 이제 끝났고, 또 한 번 저희가 이제 이번 학회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서 만든 세션이 있겠습니다. 이제 제 세션 제목은 For the Next Generation in Endocrinology and Diabetes라는 제목으로, 자, 내분비 학회와 당뇨병 학회는 뭐 친형제처럼 지내는 그런 뭐 학회인데, 좀 이렇게 각자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학회가 서로 시너지를 좀 내서 뭔가 같이 해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서 내분비학회 존경하는 유순집 이사장님 같이 모시고 저하고 잠깐 주제 발언을 굉장히 짧게 하고, 여기 이제 패널 나오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청중 그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다음 한 1년을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세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제는 유순집 내분비학회 이사장님께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뭐 제목은 똑같이 For the Next Generation in Endocrinology and Diabetes라는 제목을 가지고 유순집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건호 교수님과 이렇게 양 학회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저희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영광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갖다 시작하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저희 양학회가 잘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발전이 쭉 있어왔고, 그 발전이 있어오던 중에 그 제가 미국 당뇨병학회, 미국 내분비학회를 갖다 이제 가면서 느꼈던 거는 뭔가 조금 이 미국 학회에서도 뭔가 위기감이 느껴졌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럽에서도 역시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뭔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찰나였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벌써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이분도 이제 그 엔도크라인 소사이티의 어떤 회장이신데 그 뭐가 가장 큰 그 어떤 챌린지냐 하는 얘기를 갖다 이제 하는데, 거기 제가 이게 사실 녹취록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리크루팅하고 리테이닝 오브 영 엔도크리놀로지스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고 전 세계에서 많은 그런 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이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Recruiting the Next Generation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갖다가 리크루팅 하는 게 가장 큰 일이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인풋을 주고 캐리어 디벨롭먼트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잘 케어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는 잘 돼 있는데, 처음에 리크루팅 하는 데서 굉장한 고민을 갖다 안고 있다 하는 것 같다 이제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고민을 갖다가 2018년도에 내분비 학회에서 엔도크라인 서밋 이렇게 해갖고 엔도크라인 위크라는 그런 그 세션에서 심포지움에서 다 같이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8개의 내분비 관련 유관된 학회에 이사장들이 모여서 과연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정말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 건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뭐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었고, 하지만 저는 이 의대생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사실 이 어떤 학과를 갖다 의대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또 분과를 한다든지 할 때 사실 그 떠날 때 항상 많은 기대를 갖고 시작은 하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굉장히 그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마치 이게 지금 객석에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발레리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느낌이 우리한테 이제 있어 왔던 거고, 이러한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갖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갖다 우리가 잘 인도해서 이 길을 편안하게 떠날 수 있게 해주는 게 길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려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 의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인터내셔널 리서치 컨퍼런스를 갖다가 개최를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든지, 또는 저희 또 서울성모에서 개최했는데 외과에서 전국에 있는 의과 대학생들을 모아서 술기를 갖다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사실 외과도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 어떻게 보면은 좀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의대생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과연 우리가 이런 임상과 중심으로만 학회를 갖다 이끌어가는 게 올바른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챌린지가 되는 거죠.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그걸 갖다 타개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좀 더 기초적인 그런 부분, 리서치에 대한 관심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 기초 연구자들을 갖다가 이 내분비학 쪽으로 더 관여를 갖다 하게 해서 이 학문 자체가 발전을 더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분비학회 미션 중에 하나가 엔도크라인 리서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저희 이제 저희 내분비학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부회장의 두 분의 기초 교수님들을 저희가 모시고 있고, 또 연구위원회 이사도 기초하시는 최만호 교수, 그리고 또 위원들은 네 분이 다 기초하신 분들 이렇게 인롤을 해서 기초를 갖다 강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마도 조금 더 많은 연구를 갖다 하시는 분들이 학회를 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의사과학자라는 그런 구분이 또 굉장히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분비라는 연구가 그냥 단순하게 기초만 해서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임상만 해서도 좀 부족하니까 이런 분들을 갖다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회를 갖다 만들어주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미래가 있다는 걸 또 알려주는 게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또 저희가 엔도크라인 위크에서도 역시 잠깐 나왔던 건데, 이제 여성 교수들입니다. 여자 교수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근데 이제 이유미 교수가 글래스셀링 인덱스라는 얘기를 갖다 하면서 사회에 있어서 특히나 이 어떤 지도층에 있어야 되는 여성 들의 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갖다 하고 있어서 동시에 이런 걸 다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여자 의사, 여자 교수들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그 카툰은 또 쭉 우리가 보통 이 그림 여기까지는 잘 보고 있는데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인데 Shaping Your Future, Shaping Endocrinology 해놓고선 맨 끝에 가니까 이게 갑자기 섹스가 바뀌었어요. 젠더가 바뀐 상태로 해서 이렇게 탁 보여주는 게, 전 세계에 실제적으로 나가 보면은 많은 여자 의사들이 이런 엔도크라인을 또 선택하고 있고, 그런 추세가 아마 저희도 이제 많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거는, 저희 학회에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을 갖다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내분비 학회나 뭐 당비 학회 멤버들이 좀 중요한 멤버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어중이 떠중이 다 모으냐, 그게 올바르냐 하는 데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는 자갈인데, 자갈 물론 같이 모여 있고 큰 자갈도 작은 자갈도 있고 그 나름대로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 내분비 학회, 그리고 저희 대한당뇨병 학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로 아주 그냥 보석 같은 그런 좋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분들을 더 많이 우리가 리크루트하고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갖다 주는 게 아마 저희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회라는 게 끝없이 팽창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래서 이 보석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자갈로 가득 차 있는 상자를 받을 거냐, 아니면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좀 작더라도 공고한 그런 상자를 갖다 받을 거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시기가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한내분비학회 회원 현황인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저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이런 쪽에 보다는 아직도 밑에 후학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40대가 피크를 이루고 그 밑으로 이제 좀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이걸 갖다 또 저희가 전체 내과 교수들, 분과 전문의 교수들 다 합한 게 한 4천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 내분비만 하는 분과 전문의가 한 7% 정도 됩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뭔가 어떤 경향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국내에 있는 여러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국외에 있는 회원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을 우리가 더 리크루트 하는 것도 우리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킹은 이미 벌써 양화회가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한테 많은 기회를 제공해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것다가 우리가 좀 잘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서 많은 부분들은 어떤 우리의 어떤 진료 습관하고 뭐 이런 거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그 많은 어떤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봄 학회 때 이와 같은 세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이 필드에서 일할 사람들이 이런 습관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선택을 못해서 자기의 꿈을 갖다가 이런 좀 다른 필드로 나가면서 바꾸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딴 길을 가더라도 성공적인 개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학회에서 같이 노력하면은 조금 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게 또 하나의 또 후학들한테 힘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분비에도 좀 더 관심을 더 갖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내용을 갖고 저희가 한번 좀 더 많은 대화를 또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마 미래 세대에 정말 주역이 될 수 있는 중요하신 그런 선생님들이 패널로 나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더 많은 얘기를 풀어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 진짜 소개할 필요가 없으신 저희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 윤건호 교수입니다. 정말 저하고는 평생을 갖다 같이 이렇게 그 한 대학에서 그리고 한 분과에서 같이 있는데 워낙 많은 일들을 하셨고 특히나 지금은 4차 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아마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계의 4차 산업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How can we make a sound synergy of KDA and KS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뭐 감사합니다. 4차 산업위원회 위원장 따로 계시고요. 저는 4차 산업위원회 내에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했던 바와대로 뭐 유순직 교수가 시간을 많이 쓰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아주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 예측이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자 당뇨병 학회와 내분비 학회는 어떤 거지 이렇게 이제 쭉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저한테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내분비 학회 뭐 학회야?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 들어있고 거기에서 뭐 당뇨병, 비만, 지동, 골대사 학회 뭐 이런 여러 가지 학회들이 거기에 이렇게 쭉 들어있는 그런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내분비 학회가 뭐 학회인데 너무 많이 이렇게 분화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찢어져서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봤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내분비 학회 창립이 1982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한 40년 정도 이렇게 이제 됐다. 당뇨병 학회 1968년에 이게 올거나이즈 됐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네. 당뇨병이 먼저 우리가 생기고 한참 오다가 아마 내분비 학회가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이런 생각인데 그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더라고요. 뭐 미국의 내분비 학회를 보고 하면은 첫 번째 이사장이라고 되신 분이 1956년에 시작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미국 ADA를 보면 1940년에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된 날짜가 히스토리가 홈페이지에 없어서 한참 찾다 못 찾고 이걸 거꾸로 한번 역추산을 해봤는데 81번 사이언티픽 세션이 지금 되고 미국은 1년에 한 번 하니까 1940년대쯤에 지금 시작이 된 그런 모양인 것 같아서 여기도 상당히 역전이 있구나. 유럽은 어떤가 이렇게 봤습니다. EASD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우리보다도 이렇게 늦었는지 이제 미국 당뇨병 학회가 거의 우리랑 비슷하게 시작이 돼서 유럽 당뇨병 학회가 1963년 한 우리가 KDA가 만들어지기 5년 전쯤 생겼는데 유럽에서 하는 그 유럽 내분비 학회의
연형은 굉장히 짧아요. 1998년에 시작이 돼서 지금 23번째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작은 그런 연역들이 있다. 이게 당뇨병은 예전부터 좀 알려진 병, 인슐린이 오늘 얘기했지만 한 100년 전에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학회가 만들어지고 좀 일찍 간 반면에 사실은 그렇지 못했구나. 왜? 내분비 학문이 좀 어려웠다. 호르몬을 이해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한 100년 된 인슐린 발견이 있었는데 우리 오늘 아침에 묵념했던 고 민원기 교수님께서 이제 쭉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뭐 엔도크리놀로지라는 용어는 개념은 고사하고 단어조차 생전 처음 들어보는 무척 낯선 것이다 하는 게 1950년대 이런 때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내분비학회도 많이 커지고 했는데 아직도 내분비학회는 굉장히 어렵고 호르몬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쉽지 않은 그런 것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의학회를 들어가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회원학회 분류표를 보면 내분비학회가 앞에 기관학회로 돼 있고 세부 융합학회에 아마 나머지가 들어있나 봤더니 기관학회는 여기에 그냥 내과학회가 기관학회로 돼 있고 여기에 딸려서 이제 뭐 내분비학회, 고혈압학회, 노인병, 그다음에 뭐 당뇨병, 비만학회 뭐 여러 가지가 여기다 이렇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 융합학회로서 서로 같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학문 분야이지 서로 속해 있고 그렇진 않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머릿속에는 내분비학회에다 속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분비학에 당뇨병, 비만, 지질대선, 뇌하수체 부신, 골대선 뭐 모든 게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뭐 동등한 이런 학회로서 이제 돼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교육 커리큘럼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분비학, 내과학이라는 큰 등체 아래 내분비학이 들어 있고 내분비학 안에 각각의 이제 이게 학회처럼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모 학회고 거기에 이제 딸려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지만 질병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히스토리가 굉장히 좀 다양하다 하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보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오래된 게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독립적으로 여러 가지가 움직이다가 내분비학이라는 대로 이렇게 통합돼가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이 조금 전에 우리 유순집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작하는 리크루트먼트, 리테인먼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앞에 내분비학이 있지 다른 학회가 있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당뇨병학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리크루트를 해서 전문의를 뽑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도 내과학에서 내분비학을 보고 있지 다른 세부를 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첫 번째 리크루트하는 게이트에 지금 내분비학이라는 게 박혀 있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게 팩트다.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어떤 시너지를 우리가 만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외과가 반이고 내과가 반이라고 생각하면 전체 의사의 반이 내과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과에 관련된 이제 학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2가 개원을 하고 있어요. 개원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진료 양을 보면 뭐 당뇨병, 갑상선, 고지혈증, 골다공증 뭐 이런 것을 비만을 보게 되면 전체 진료의 50%쯤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감염병, 뭐 간량하고 뭐 이렇게 빼고 나면. 근데 우리가 지금 교육에 몇 퍼센트를 하고 있지? 내분비학을 지금 3주 정도 하고 있잖아요. 전체 한 3, 4년 커리큘럼 중에 3주, 4주 아마 그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내가 지금 평생 진료하는 환자를 지금 보는 환자의 5, 60%를 담당하는 학문을 3주에 배우고 만다. 내분비학 레지던트 트레이닝도 굉장히 적어져 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전부 다 좀 융합해서 의학회나 내과학회 이런 데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의 그 입구를 넓혀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 입구가 넓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건 정책적인 결정이니까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일단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느냐 몇 가지를 크게 나눠 보면 어쨌든 학생 교육하고 레지던트 트레이닝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우리 학회들이 좀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제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베이직 리서치 콜래보레이션이 뭐 당뇨병 학회에서도 하고 다 같이 하지만 호르몬 뭐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콜래보레이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베이직 리서치 콜래보레이션 아까 유순집 이사장님도 똑같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을 굉장히 좋겠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디파트가 나눠져서 각자 하고 있지만 그런 내분비에는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첫 번째 특히 이제 학생과 레지던트 트레이닝에서 우리가 지금 학교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이 커리큘럼의 시간이나 배정된 것, 우리가 주는 그 교과 과정이 과연 합리적인가 지금 우리가 한번 깊이 논의를 한번 해서 그걸 강력하게 우리가 권해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 어웨어니스를 높여줘야 되거든요. 내가 평생 이 환자들 보는 사람이 의사들의 제가 따져보면 3분의 1이 넘을 텐데 그거를 3주, 4주로 끝냈다.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요번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제 레지던트 트레이닝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내과 전문의를 보기 위한 리ኳ이어먼트가 있죠. 몇 명을 치료하고 어떻게 하고. 근데 거의 외래 진료가 다인 내분비에 리ኳ이어먼트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당뇨병 환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 동안 팔로우업을 해야 되느냐, 자기가 직접 초진 환자를 몇 % 봐야 되느냐, 그게 없는 거예요. 뭐 입원해서 인슐린 오다 내고, 그러고 갑상선은 그 아주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훈련돼 있지 않은 거죠. 환자를 본 적이 없으니까 치료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거냐? 그럼 레지던트 트레이닝하고 서티피케이션 시험을 볼 수 있는 이런 트레이닝의 리ኳ이어먼트도 완전히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코먼하게 어떤 커미티를 만들어서 이걸 잘 개발을 해서 그걸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해서 그다음에 이제 프랙티컬한 어떤 트레이닝 프로그램, 오히려 딕테이션을 외과니 뭐 이런 그런 쪽에는 오히려 들어가서 딕테이션을 시키는데 사실은 내분비내과 외래 딕테이션을 하면서 배울 게 많은데도 내분비내과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있죠. 그게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뭐 윤신입 교수가 얘기해 주신 내용하고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는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패널은 이제 저희 얘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게 범주가 아직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그 부분에서 아마 먼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저 의견을 갖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살 때는 홍남기 교수가 먼저 마이크를 잡을 것 같았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사장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먼저 당뇨병학회 그리고 대한내분비학회 함께 이렇게 조인트 심포지움에 패널로 초청해 주셔서 영광이고 감사드리고요. 연세의대 내분비내과 홍남기입니다. 두 분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매우 깊이 공감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전공이 이제 내과를 택하고 전공의 코र्스를 시작한 순간부터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보다는 사실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바쁘고 인텐스한 트레이닝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고민 과정은 상당히 뒤로 미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과 달리 4년 차가 이제 3년제로 바뀌게 되면서 더더욱 고민은 나중에 이제 전문의 시험 내과 모두 끝나고 잠깐 고민하고 선택하고 이런 경우들도 꽤 많게 되는 것 같아서 기존하고는 달리 더더욱 학생 시절에 어떤 익스포저가 있었는가 내분비학에 대해서 아주 말랑말랑하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그 무한한 미래가 열려있는 그 시기에 내분비학과 내분비 임상 선생님들 내분비학을 하는 기초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라는 것이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이 지속적으로 내과에 가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의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좋은 멘토 이윤희 교수님은 또 좋은 멘토를 만나서 골대사학을 선택하고 쭉 커리어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3년차 초반에 딱 한 텀을 내분비를 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 선생님들이 트레이닝 과정 중에서 내분비를 도는 텀이 과연 한 달 반 그 이상이 되는 학교가 많이 있을까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 어쨌든 정말 운이 좋게 그 짧은 기간에 다른 파트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윤희 교수님 파트를 돌면서 학생 때 제가 또 이윤희 교수님께 받았던 어떤 임프레션을 가지고 그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더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골대사학을 공부하고 내분비학을 사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조금 더 많은 이제 후배들에게 만들어주려면 제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연구 멘토링이라는 시스템을 최근에 이제 몇 년간 쭉 진행하면서 본과생들, 예과생들하고 1:1 매칭을 해서 이제 젊은 교수들을 많이 맺어줍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해보면 기존의 어떤 펠로우 선생님들하고의 관계보다도 이 학생들과의 또 인터랙션이 굉장히 또
아주 유익합니다. 교수 본인에게도 사실은 연구를 이제 따라감에 있어서 기초부터 다시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메소돌로지를 주고 내분비학의 기본부터 이 학생들과 같이 쉐어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통해서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고 그 친구들이 정말로 내분비학을 좋아하게 되는, 제 혼자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좋아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내분비학회와 당뇨병 학회 차원에서도 그런 어떤 조금 와이드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썸머 캠프라든가 뭐 윈터 캠프, 학생들의 방학을 갖고 이제 조금 시간이 있을 수 있는 그 시기를 이용해서 학회에서 드리븐해서 이제 몇 명의 멘토 교수들을 이렇게 어사인을 하고 그 학생들하고 맺어져서 짧게 단기간 뭐 4주, 6주 이니시에이션을 시켜주고 나름의 약간의 펀딩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프로덕이 작게라도 하나씩 나오게 되면 뭐 포스터도 발표할 수 있고 학회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친구들에게도 아주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거고 그렇게 맺어진 네트워크는 아마 그 친구들의 일생을 가면서 유지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고 저희 학회로서도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들 리소스를 리크루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제도적인 면에서 저희가 국시 출제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문항을 내는 것이 내분비학에서 저희가 아까 윤건우 이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는 랩을 보고 리퍼가 된 환자들을 만나게 되고 검사 결과에 의해서 뭐 오스티오포로시스 진단된 분들을 봤을 때 치료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현재 국시의 출제는 대부분 제가 문항 이 인스트럭션을 보게 되면 어떤 증상, 심텀 사인이 있고 거기서 어떤 1차 진료에서의 어떤 심텀 사인을 기반으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떤 검사 결과 이거를 인터프리테이션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실 것인가 내분비 의사로서의 어떤 잡들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트레이닝들은 학생이 문제를 풀거나 우리가 의대생으로서 공부할 때 많이 접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조금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윤건호 교수님. 이게 뭐 네. 한번 들어보고. 네, 그러시죠. 그러면은 문준호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겠는데요. 서울대 내과에 계십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전임의로 근무하고 있는 문준호입니다. 사실 저희 패널 3명이서 사실 세션 시작하기 전에 그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논의를 했는데 그 윤건호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정리해 주신 항목들이 사실 저희는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괴리가 너무 크면 어떨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저희 얘기했던 대부분이 거기에 담겨 있어서 사실 조금 놀랐고요. 저는 그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좀 베이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군대 기간 동안에 카이스트 의학대학원에서 4년간 박사과정을 마쳤는데요. 그 내분비학회나 당뇨병학회에서 고민 중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기초를 연구를 더 할 수 있게끔 장려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남기 교수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이제 자라나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 멘토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가 되게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선 사실 지금 학회 차원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장려를 하시려고 해주시는 것 같아서 충분히 그 젊은 세대가 기초연구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그 2년 전쯤에 그 대전에서 된 내분비학회에서도 비슷한 세션에서 논의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초를 왜 안 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 당연히 학문적으로 너무 힘들고 더 임상 연구에 비해서 기초 연구가 더 힘들다는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고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이제 기초 연구를 했을 때 나에게 이제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좀 어느 정도 스테이블한 미래가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임상 연구를 계속하면은 이제 그 동안의 교수님들이 되시는 분들을 보면 임상 연구를 착착착 하면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이제 미래가 보이는데 과연 기초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현재 지금 저희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교수님이 딱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략적으로 어떤 성공적인 그런 기초 연구를 해서 성공적인 그런 케이스들을 어떻게 만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사장님들께서 잘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고 군대를 가야 돼서 불가피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이용을 해서 기초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펠로우 업무를 하면서 기초 연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1년차 기간 펠로우 1년차 기간 동안에는 분명히 이제 임상에서 배울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2년차 이후의 시간 동안에 이제 정말 기초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 병원에서 상황에서도 이제 그 기초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기초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도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기다려줄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예시인지 아닌지 아직 뚜껑이 완전히 안 열려진 것 같긴 하지만 연세대에서 이제 중개연구조 교수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3년간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펠로우 2년차 때 이제 좀 보다 시간을 투자해서 기초 연구를 풀타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회 차원에서 어떤 이제 리워드를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내분비학회에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그 신진 연구에 이제 뭐 융합 연구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서 되게 만약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이제 프라이드를 느끼고 자기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 어떤 일을 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당뇨병 학회에서 얼마 전에 그 영 사이언티스트 따로 세션을 만드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내가 한 일을 이제 남에게 보여줌으로써 내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학회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냥 연이어서 이욱 선생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부산대 의대 내과에 계십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유순익 교수님과 윤건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내분비내과라는 과목 자체가 학생들과 전공이 되게 어려운 과목이라는 것은 인식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공의들이 내분비내과를 선택하는 데 많은 제한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를 위해서 아무래도 노출 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분비 과목에 대해서 어떤 과목이라는 것지를 알려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돌이켜 보더라도 저는 이제 4년 차를 마쳤었는데 4년 차 당시에 그 내분비내과에서 치프를 맡음으로 인해서 내분비내과에 대한 관심이 생겼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학회들 내분비내과와 그 당뇨병 학회들을 통해서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분비내과가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내분비내과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떤 분야를 했을 때 좀 제가 재밌게 느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도상 3년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한 예전에 비해서 인력이 많이 감소했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요즘 환자들이 더 많이 몰려 있는 그런 과목에 전공의들이 많이 배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분비내과의 경우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외래에서 주로 많이 환자를 보고 있고 입원 환자는 조금 적다 보니까 내과 수련 과정 자체 안에서 내분비내과가 담당하게 되는 역할이 조금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저희 내분비학회라든가 당뇨병 학회가 힘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내과 학회에다가 내분비내과의 영역 시간, 수련 기간 또는 수련 분야, 수련 영역들을 조금 더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었습니다. 또한 하지만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온라인에 대한 학회들이 많이 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지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공의들 그리고 전임의들에게 많은 기회가 된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뇨병 학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온라인 전공의를 위한 연소 강좌의 경우에는 저희 전공의들에게도 많이 권유를 해서 듣게 했었는데 듣고 나서 했던 이야기들은 그런 강의들을 실제로 들을 수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 자기들이 모르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학회가 서울에서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지방에 있는 경우에 예전 같은 경우에 시간이 없어서 참여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는데 요즘엔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듣고 싶은 강의라든가 아니면 듣고 싶은 시간 그런 시간을 본인이 만들어서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학생들과 그리고 전공의 그리고 전임의에게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전달된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내분비내과에 들어오는 장벽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앞선 두 패널 선생님과 다르게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아무래도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던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생각을 할 때도 아무래도 최근 여러 가지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혜택들이 많이 늘어서 좋은 장점은 있지만 주변 근처에 내부민내과를 수련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소외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시스템처럼 위아래가 연결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만 동년차 또는 같은 한 2, 3년 정도에 모이는 그런 그룹들의 네트워크도 조금 활성화가 된다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동료의식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같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조금 더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 분 발제자분들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5, 6분 남았는데, 그래서 홍남기 선생님께 제가 아까 어디 듣다가 버뜩한 게 이제 학생을 위한 캠프, 학생들이 한번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방학 때를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네, 대부분 이제 지금 의대생들은 또 저희 세대랑은 또 다르게 어려서부터 이런 거에 파티스페이트하고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만들고 이런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걸 만드는 걸 굉장히 익숙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같이 일을 해보면 어떤 서티피케이트이 학교로부터 주어지고 거기서 아웃컴이 나는 거에서 리워드를 받는 만족감을 느끼는 제너레이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조금 타겟으로 해서 예를 들어 너무 길게 하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 조금 인텐시브하게 각자 조금 영 혹은 패컬티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자유롭게 하면서 같이 믹스앤밍글할 수 있는 그런 몇 명을 딱 해두고 그 친구들하고 이제 하나씩 토픽을 주는 거죠. 이런 어떤 이 기간 내에 같이 어컴플리시 할 수 있는 어떤 주제들을 주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7일 딱 끝나고 같이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땠던 간에 각자 서티피케이트 주고 이렇게 해서 몇 회 이런 게 쌓여가면 이제 그 친구들이 아마 그 다음 멘토들이 되고 또 이렇게 하는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그냥 조금 뜬구름잡는 소리지만 생각해봤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뭐 해볼 수 있나 좋은 아이디어 주신 것 같고, 문준호 선생님 이제 아주 아픈 데를 찔르셨어요. 이제 기초연구가 많이 줄고 있죠. 우리 때보다도 많이 주는 듯한 느낌이 많아졌어요. 이게 임상의 로딩이 좀 더 많아지고 점점 병원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더 푸시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논문은 또 안 쓰면 진급이 안 되고, 그러니 어떻게든 빨리 논문을 쓸 수 있는 쪽으로 찾아보니까 점점 더 임상 쪽으로 가고, 기초연구 3, 4년 열심히 해도 얼마나 좋은 논문 쓸지 아무도 개런티할 수 없고, 또 물론 아주 드물게 대박이 나는 분들이 계시긴 하죠. 기초연구 잘해가지고 벤처 만들어서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적은 수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기초연구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안 할 수는 없는 거다. 임상가가 이거를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그 이제 키디에서, 그러니까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기초와 임상 연계 중개 연구에 대한 사업 발표회를 가졌더라고요. 한 번씩들 좀 보시면서 아마 그런 거를 잘 연계를 해서 임상의로서의 역할을 해가면서 해본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콜래보레이션인데, 혹시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이 좀 구체적으로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게 있는지. 예, 사실 제가 좀 다른 결의 답변일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사실 카이스트에서 제 나름대로는 뭔가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돌아왔는데, 가장 교수님들께서 정말 환경을 많이 제공해 주셨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제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느 교수님 아래서 이제 그 정해진 주제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펀딩이 어떤 전임이 사실 지금 연구비도 전임이가 지원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학회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찾아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단절이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 2년간 만약에 다시 나중에 시작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어떤 국책과제나 학회에서는 그런 걸 조금 더 오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분비학회 그런 신진융합 부분 그런 케이스들이 조금 크지는 않아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제 생각에는 그 사실 신진에 드리는 게 돈이 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과연 인디펜던트하게 그런 정도의 펀딩 갖고서 뭐 결과를 낼 수 있을까 한 거에 대해서 사실 좀 만약에 저희 학회에서 양학회에서 뭘 하더라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가 그런 베이직 사이언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적으로 정말 액티브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이 우대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설사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러니까 선생님 이 세상에 그걸 갖다 보장받을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뭘 하든지 간에. 하지만 베이직 리서치에 어느 정도 깊게 들어서 만약 4년을 하셨으면요. 아마 내분비 의사로서 사는 삶은 안 해본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뷰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더 높은 곳에서 멀리 나는 그런 새처럼 많은 걸 갖다 보시고 많은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그게 설사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한테 리워드로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훨씬 더 내분비 의사로서의 삶이 풍요롭고 좋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펀딩이 돼야 되는데 연구재단에서 주는 뭐 기초 초기 연구 이런 거 굉장히 그 선정률이 높아요. 줄 수 있는데 전임의한테 안 주죠. 왜? 연구비를 줬는데 먹튀할까 봐. 전임이 언제 끝내고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용이 된 다음에 주자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빨리 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아마 굉장히 좀 강력하게 어플라이 뭐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학회에서 연구재단하고 지금 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 쪽으로 펀딩을 좀 늘리기 위해서 거기에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좀 개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라도 우리 이욱 선생님께서도 아주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당장 뭐가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게 있으신지요?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뇨병에 대한 여러 가지 연수 강좌들이 전공의 대상으로 많이 오픈이 됐었는데 내분비내과 질환 대표적인 질환들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그리고 치료 그리고 어떠한 형태를 보이는지에 대한 온라인 강좌들이 조금 더 오픈이 돼서 친구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입원 환자를 볼 때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관심도 저희가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냥 그 재밌는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들끼리의 네트워크를 좀 열어줘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굉장히 많았는데 요새 전임의가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수십 명, 한 20-30명밖에 연차별로 없기 때문에 그 연차별로 한번 동아리를 만드셔서 그러니까 해주는 강의를 듣지 마시고 자체에서 설문해서 우리 이런 강의 들어보자 하는 거를 한번 학회에다가 오퍼를 해서 거기서 너 이분이 이런 강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같이 강의를 듣고 거기서 디스커션을 충분히 하게 하는 그런 좀 커뮤니케이션 툴 같은 게 있으면 훨씬 더 좀 좋겠다. 거기에 이제 자기 학생도 들어오게 하고 레지던트도 듣게 하고 그런 밑에 쪽으로 채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까 얼핏 했는데 많은 분들이 주셨네요. 뭐 보시고 한번. 예, 아마 그 많은 그 걱정을 갖다 좀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수련을 한 다음에 내분비 진료만 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살아가는 것들이 전부 다 내분비 분과 전문이라는 타이틀 속에서 이제 지낸다는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다가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학회는 따로 하지만 현실에 나가면은 동일한 어떤 포지션에서 환자를 보는 그런 입장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우려를 좀 주셨어요. 저희가 하는 많은 토의나 이런 것들은 대학에 있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또 사실 이 트레이닝을 받고 난 다음에 또 개원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봉직으로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것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사실 그 당표학회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제 내분비학회에서 사실 그런 수련 프로그램 중에 좀 차등화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신 이욱 선생님 주신 그런 내용들도 아마 좀 어느 정도는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온라인으로 이제 조만간 찾아뵙게 될 겁니다. 그때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딱 짧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토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 녹취를 잘 봐서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또 이렇게 하고 또 의견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숙지해서 저희 두 학회가 좀 손을 잡고 뭐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돼서 이번 세션은 이걸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